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또 코스닥 얘기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스닥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닥이 이번에는 바톤 타치 뜨겁게 또 그 열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코스피라는 것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는 비교적 좀 기성의 크고 전통적인 회사들입니다. 이게 5천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큰 덩치가 주가가 오르면 좀 윗목에 따뜻한 불이 아랫목으로도 좀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그 코스닥 3000위원회가 공식으로 캐치프레이드, 자 이제는 모든 정부 여당의 금융시장 역점을 코스닥 띄우기로 맞추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이 두 가지 요인이 이제 합치면서 오늘 그야말로 코스닥 시장 정말 뜨겁게 폭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장 초반에는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죠. 자, 사이드카라는 게 원래 경찰차 옆에 사람 태우고 뭐 범죄인도 데리고 체포한 사람도 데리고 다니는 그 차를 의미하는 것인데 잠시 좀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선물 시세가 6% 이상 오르거나 현물 시세가 3% 이상 오른 상태로서 1분 이상 계속되면 이것을 한마디로 좀 비상과열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상태 사이드카를 발동하는 것인데 오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만큼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는데 사이드카가 지나가고 나서도 여전히 지금 뜨거운 장세는 계속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코스닥이 뭐 1000을 넘었다 해서 천스닥 이러는데 여기 한때 500, 뭐 400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니까 코스닥 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2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스닥은 출발을 1966년에 했거든요. 1996년. 예. 근데 이때의 개장 시세의 코스닥이 1000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닷컴 버블 때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2925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급전직하 떨어져서 정말 약 한 25년 동안 저공행진, 땅속을 기어다녔거든요. 그런데 비하면 이제 과거에 비하면 아직은 뭐 미미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500 이하로 떨어졌던 데 비하면 이게 1000까지 올라왔다. 이 면은 상당히 이제 이 주식 투자 열기가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까지도 확산되는 게 아니라 코스닥은 비교적 규모가 작고 벤처기업, 스타트업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이름을 따서 우리나라는 코스닥이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 우리나라 코스닥의 가장 큰 취약점은요. 미국에는 지금 대장주 1등 기업 예를 들면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뭐 구글 이런 모든 기술주 회사들이 지금은 덩치가 커도 그대로 나스닥에 살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닥에서도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우량 기업들 많이 배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조금 성장하면 코스피로 가죠. 전부 코스피로 이사를 가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안 올라가는데 뭐 이사 가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배신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워낙 코스닥이 안 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 기업들의 속사정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코스닥이 크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요. 그 벤처기업들한테 돈이 갈 수가 있다는 거. 이것은 사회 미래 성장 산업에 돈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코스닥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속에서도 조금 소액주주들, 좀 소외된 계층들, 중소기업들이 많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자본시장의 양극화해서 평준화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발전적 동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른 것이 코스피가 올랐기 때문에 돈반 상승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뭐 호재 같은 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정부 여당에서 코스닥 3000까지 올리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냈지 않습니까? 자, 작년만 해도 코스피를 5000 올리겠다 했을 때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콧방귀를 꼈습니다. 잘해봐, 무슨 소리?
이런 식이었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5천을 돌파하리라고 전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고 제 주변에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작년 이맘때쯤 코스피 5천 간다 그러면 좀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할 정도의 평가를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해냈지 않습니까? 이거 해내게 된 데는 크게 세 가지 동력이 있죠. 첫 번째, 우리 반도체, D램 반도체가 인공지능 열풍을 따고 떴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너무 낮은 것에 대한 반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것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강력한 의지, 이를테면 쪼개기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겠다. 거기다가 세 번째, 트럼프가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을 실어내는, 그야말로 돈을 찍어내는 유동성 폭발 장세거든요. 이 세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뭉쳐 있는데, 그러나 코스닥에 한계도 있습니다. 코스닥이요,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다고 그러지만 이 정권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밸류에이션, 적정 주가를 따질 때 PER이나 PBR 지수를 가지고 따지는데, 그 적정 주가 면에서 보면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의 주가가 더 과대평가가 돼 있어요. 그러면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고 거기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지 않으면 예. 다시,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올라가는 코스닥은 어느 순간에 한 방 훅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코스닥에 불이 붙은 것 같은데, 이런 그 코스닥의 열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금융정책상의 뒷받침도 있어야 되겠지만, 벤처기업 또 우리 전반적으로 공학, 기술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여기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도 같이 달려들 때 우리 코스피도 나스닥이 될 수 있다. 아니, 나스닥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코스닥의 기회가 왔다. 이것은 기술 한국, 과학 한국, IT 한국의 한번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를 낳게 됩니다. 예, 요즘 뭐 금과 은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국제 금값은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좀 어디까지 오르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시세를 뭐 전망하는 것은 그렇게 뭐 신도하기 어려운 건데, 일단 그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금이요, 원래는 금 가격은 달러에 고정되어 있었더랬습니다. 국제 브레튼우즈 합의에 따라서 1971년까지 금 1온스는 35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5,000달러잖아요. 그러면 170배 정도 오른 것입니다. 저는 저거를 보면서 학교 다니지 말고 유학 가지 말고 그 돈 그냥 금만 사놨으면 지금 굉장히 부자가 됐겠다. 뭐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해봅니다. 예. 그만큼 금이 많이 올란 겁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달러 가치가 휴지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금은 찍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땅에서 발굴해야 되는데 그 양에 한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와서 돈을 계속 찍어내고,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한국 다 같이 공통적인 현상이죠. 거기다가 국가 간에 지금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는 결국 미국 돈인데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달러 투자 이제 안 할래?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디카플링, 지금 서로가 따로 가는 현상인데, 그때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금 대신, 이제 달러 대신 금이란 말이죠. 한때는 비트코인 했는데 중국은 비트코인 법적으로 완전히 불법으로 만들고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거기다가 또 그린랜드 사태 이런 거 생기면, 전쟁이 생기면 미국과 유럽이 전쟁이 생겨? 그럼 유럽 입장에서도 미국 돈 못 믿겠다. 그렇다고 유로화를 믿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결국 금과 은이 아니겠는데, 왜냐하면 금은 아직도 국제통화기금에서 이것을 국제기축통화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금은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없는, 금이나 은은 이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는 이런 상품 투자하면 아주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럼 어차피 은행 예금해봤자 금리가 없는데, 은행 예금은 갑자기 올라가는 상품은 아닌데 금에 한번 투자해보자, 이런 어떤 생각. 또 은값도 말씀하셨는데 금과 은이 약간 1대50 정도 비율로 교환 비율이 뭐 비슷하게 갔는데, 요즘 은값이 금값보다도 상승률로만 보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올림픽에서도 오히려 빨리 뛰는 사람들은 1등을 은메달을 주자,
뭐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뛰니까. 네. 그런데 은값은 또 왜 이렇게 오르냐? 이것은 은은 기축통화도 아니고 외환보유고도 아니거든요. 근데 금 대신 은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지금 인공지능 그 반도체를 깔면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데 저 은이 거기에 그 전기를 연결하는 열 전도 효율이 가장 높은 금속이에요. 구리보다 훨씬 더 좋아요. 뭐 이런 것까지 겹쳐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런 상품은 오르긴 오르더라도 과열이 되면 반드시 조정을 받기 때문에 무턱대고 탁치고 오를 것이다라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합리적인 이유, 금이 왜 오르나를 따져보고 뭐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투자 겸 해서 금으로 된 물건들을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박사님 뭐 금부채 같은 거 좀 있으십니까, 되게? 저 금이 굉장히 많아요. 많으세요? 이빨 안에 들어가면 대부분 지금 금으로. 그래서 사실 금값이 오를 때 한 예. 번씩 이빨 안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이 푸근하기도 한데요. 아니 그렇게 주얼리가 이제 좀 자산으로도 여겨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예. 금은 이는 아니죠. 돈은 다시 안 되는데 예. 그냥 마음만. 그만큼 이제 금이 여러 가지 형태로 쓰여지다 보니까 돈으로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특히 아까 금의 가장 큰 단점, 금은 이자 안 준다고요. 이자 안 주고 한 번 샀다 팔았다 할 때 그 수수료, 세금이 정말 무섭습니다. 살 때, 팔 때 15%, 20% 이상씩 세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했을 때는 약 30% 정도 시세 차익을 누려야 금 투자한 본전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금이나 수수료를 피해갈 수 있는 상품, 이런 게 이제 ETF라든지 또 금거래소에 금 계좌, 골드 뱅킹만 갖고 있지 금은 실제로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금을 실제로 가져오는 순간 엄청난 수수료와 세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지금 금은방은 폐업이 늘어나고 굉장히 지금 도산 위기입니다. 심각합니다. 왜냐? 금 한돈에 100만 원 넘어가는 시대 되니까 누가 선물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안 사는군요. 그래서 거대한 투자 외에는 자투리 금 선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최근에 금 선물 받은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애기 돌잔치 금 안 들어와요. 그 전에도 없습니다. 네. 예.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한 풍속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편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재연장은 없다. 예정대로 5월 9일에 종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좀 정면 돌파를 하려는 의지로 봐야 할까요? 예,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자, 다주택자, 가구당 2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 때, 그 집을 팔 때 양도소득이 생기면, 이득이 생기면 그 세금을 누진해서 더 많이 묻니다. 현재 뭐 어느 정도 형태가 되는 중고가의 아파트, 집을 팔면 그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소득의 45%거든요. 여기다가 지방소득세 10%를 합하면 정확하게 49.5%가 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는 여기서 30%를 더합니다. 그럼 얼마가 되느냐? 82.5%가 돼요. 늘어난 소득의 82.5%를 세금으로 국가에 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정부가 4년 전에 다주택자의 그 양도세 중과 정책을 만들어 놓고도 매년 조금 연기하자. 지금 시장에 준비하라. 올해 연기하고 내년 연기하고 4년째 연기해서 이제 올해까지 왔는데 그동안 계속 연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올해도 연기해 주겠지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옮겨서 원칙대로 하겠다. 연기는 없다. 딱 못을 박았습니다. 뭐 대통령의 저 발언은 정책으로 바로 실현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5월 9일까지거든요. 5월 9일 전에 팔면 세금이 49.5인데 5월 9일 이후에 팔면 세금이 82.5예요. 부동산 시장에 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는 빨리 팔자. 빨리 파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세력들도 있고 지금 팔아도 49.5니까 지금 세금도 많다. 아예 버텨보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4년 반이 남았다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자 지금 역대 정부도 계속해서 자꾸 바뀌었는데 언젠가 또 봐주겠지. 버티기로 들어가는 세력도 있어요. 그러다면 물건이 더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바로 파는 사람이 늘어나면 집값은 떨어질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한번 견뎌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이래서 버티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분수령이거든요. 바로 이 대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 이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그 뒤에서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라고 아주 방점을 둔 겁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이런 시장의 그런 도덕적 해이 막겠다. 원칙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려면 5월 달 이전에 팔아라. 정확하게 5월 9일 날 양도가 이전이 돼야 되는데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서 한 가지 좀 봐줄게요.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계약을 해놓고 1년 후에 양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낮은 세금을 매기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이 양도세 중과를 계기로 한 부동산 시장과의 성부수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좀 내놓겠습니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 이 시장은 미래에 앞으로 지금 당장의 세금보다도 1년 후, 2년 후, 3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정책의 미래의 기대 수익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예. 저는 양도세 82.5%라는 이 세금이 워낙 무서운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무서운 세금은 없습니다. 82.5%. 그런데 이 세금이 계속해서 간다라는 확실한 인상이 있으면 사람들이 내놓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역대 뭐 정권 교체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시장이 과연 정부가 일관성 있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도전을 한다고 그럴까요? 시험을 해보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정말로 한다면 이번에 정책하는 유예가 이제 없어졌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없어졌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은 적어도 똑같은 정책으로 계속 갈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시그널. 이를테면 법으로 못을 박아놓다든지 지금 양도세 중과 제도는 예. 그 중과 제도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시장이 지금 배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일관성 있는 세제 정책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공급 대책 이런 걸 통해서도 함께 어쨌든 부동산은 다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는 또 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 정책, 예. 금융 정책, 또 공급 대책 이게 함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요, 공급 대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른데 구멍이 있다면 마치 두더지 게임에 오른쪽 두더지 한 마리 잡으면 왼쪽에 두더지 튀어나온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정부 정책은 조만간 대대적인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할 겁니다. 예. 거기에 아울러서 세금 대책까지 같이 나왔다. 또 지금 수요 억제 대책은 이미 작년 11월 대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융, 세금, 공급 이제 그 세 개의 화살 정책이 나왔다. 다만 양도세만으로는 부동산 세제가 완전히 정돈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실제로 양도세뿐만 아니라 세금 카드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보유세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제도 좀 입체적으로 중장기를 노려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금 정책 같은 것은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 기간 이후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타임 스케줄 이런 입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국세청이 실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실제로 100평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재작년 기준으로 10년 새 5배 이상이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베이커리가 빵집인데요. 예. 동네 빵집에 그러니까
빵이 좋아서 빵 만들고 동네 사람들하고 뭐 같이 호흡하는 이런 정말 우리 동네의 미풍양속 속의 베이커리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런 업체들이 많이는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수년 전에 상속세 관련해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워낙 무서우니까 가업을 승계하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해온 그런 노포들 일본에 가면 그 200년, 300년 된 집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상속세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니까 몇 개 정말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자식이 가업을 이어간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상속세를 대폭 완화, 면제해주는 그런 조처를 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빵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운영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본인이 엄청난 규모의 빵집 만들고 또 빵집 하다 보면 부동산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해놓고 빵집은 부업이고 주업은 상속세, 절세 이런 거로 하다 보니까 죄과업이 이제 좀 기형적으로 발단하고 있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정책이 아무리 선의로 작동을 하더라도 시장은 또 거기서 피해갈 이런 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 때도 좀 더 과학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중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좀 대응 전략을 세우는 지금 가업 상속 공제를 악용하는 사례는 베이커리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도 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또 반면에 정말 가업 승계가 돼야 될 우리 전통적인 기술, 중소기업 이런 쪽은 또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 또 미래 발전하는 사회, 전통을 이어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런 가업 상속 제도도 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런 것들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였나요? 제도 뭐 편법 이런 것들 지적도 했었던 모습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뭐 이런 제도 자체가 좀 없어집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 편법을 한 사람들에게 예. 징수를 하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예. 화재가 났다고 해서 초가집에 또는 집에 모기가 많고 빈대가 많다고 해서 태워버리면 빈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이제 속담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느냐. 그래서 이런 제도를 없애는 것은 예. 하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목적, 우리가 가업 승계도 해야 되고 가업 승계의 목적은 개인이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도 있지만 그 가업이 대대로 승계돼서 지역사회나 우리 경제나 전통문화 창달에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속세, 그 어떤 탈세 또는 절세로 변질되는 거 이런 제도를 좀 철저히 막는 이런 데로 나아가야 되겠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요. 예. 상속세, 중소기업 업자들을 보호한다. 또 대를 이어서 경영할 수 있게 하도록 해서 세금을 깎아주니까 그냥 회사 문만 열어놓고 다른 술집을 한다든지 다른 데로 나아가는 이런 사례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가업 승계에 세금 혜택을 완전히 없애버리면요. 우리 지금 상속세가 50%가 좀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뭐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75%까지 되는데 그러면 회사가 50억짜리 회사가 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괜찮은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속세 25억을 내야 돼요. 그러면 있는 회사를 팔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런 상속세 폭탄을 맞으면 아예 난 사업 안 할래. 그리고 아예 그 선대 아버지들이 물려주기 전에 자기가 틈틈이 팔아서 세금 적게 내고 사업을 접어버리고 이것을 물려주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부작용을 막는다. 그게 정책의 묘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연구 개발을 꾸준히 그 관료들 좋은 머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스마트한 대책을 개발을 해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존해야 할 가업은 보호하면서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경제일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